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산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활동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300쪽 가까이 책을 쓰셨다라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산책이 우리한테 익숙한 내용인데 막상 읽어보니까 산책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됐죠. 오늘 작가님이랑 얘기를 나누느라고 이 책 소개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책 속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리 곳곳에 가로등에 깃든 저녁 불빛이 고즈넉하게 흔들린다. 수채화에 얼룩진 감색과 자주색, 주황색 물감이 사르르 번져가는 듯한 이 저녁의 빛깔. 저녁의 풍경 속에서는 무엇이든 좋고 모든 것이 좋다. 나는 내 밥을 벌기 위하여 대문을 나섰고 저 험악한 세상에서 하루의 밥값을 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가방을 내려두고 꽉 끼는 옷을 벗고 밥으로 배를 든든히 채운 뒤 다시 대문을 나설 때 그 순간 나의 동선은 이미 그 첫걸음부터 노동의 동선, 의무의 동선과 전면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바깥의 공기는 막상 별다르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 공기를 코끝으로 머금은 나의 영혼은 어느새 족쇄를 풀고 심호흡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건 전혀 의식적인 행위나 절차가 아니다. 마음의 자동 스위치처럼 절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걷는다는 행동은 똑같은데 일하러 갈 때 걷는 거랑 산책할 때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발걸음도 달라지고 공기도 달라지고. 둥글레도 산책하면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산책을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걸으면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산책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린이 여기 공동체 올 때마다 걸어서 오시잖아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아침에 이제 문탁까지 올 때 걸어서 오는데 걸어오면서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밀도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걸어오면서 오늘 해야 될 일 뭐 한번 체크해 본다든가 지난 있었던 일 또 그러고 예를 들면 에세이를 쓰는 주간이다 이러면은 뭘 쓸까 소재 같은 거 생각하는데도 그 1시간 동안 집중해서 걸어오는 시간이 저한테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작가는 책에서 이제 산책이라는 걸 한 줌의 여유 또 뭐 한 줌의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산책이라는 게 되게 정적인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소극적이라거나 이제 수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작가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되게 적극적인 어떤 여유로움을 창출하는 행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산책을 막 애써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써서 하지 않기 때문에 애써서 하는 일보다 더 큰 만족감이나 또 여유로움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걷다 보면 어떤 기억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굴러다니는 공 하나에서 재미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때 중요한 건 목적 없이 걷는 거죠. 씻으려고 걷는다는 생각조차 비워야 하니 힘들 때도 있어요. 걷기는 강박이 부르는 초조함을 버리려는 행동입니다. 카프카가 초조함은 죄라고 했다는데 절절하게 다가오는 말이죠. 초조해지기 시작하면 그 일의 가치, 자족감조차 느끼지 못하니까요. 위 인용문은 김행숙 시인의 인터뷰에서 옮겨온 내용이다. 산책하는 이들은 그 취미에 빠져 있는 순간 자신의 강박적인 초조함을 버릴 수 있는데 애써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 되어버린다는 게 산책이 가진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산책이라는 기호의 핵심 안에는 김 시인의 말처럼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음이란 미덕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산책은 우리 삶의 하나의 공백과도 같은 어떤 것이다. 산책은 텅 비어있다. 산책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산책은 자유로운 일이며
허허로운 일이다. 예, 또 작가는 어른들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어떤 그런 청소의 삶이라던가, 짜증나죠. 아니면 이제 뭐 끝도 없이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의 삶이 짜증나죠. 예, 뭐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죠. 짜증나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허덕허덕 살고 있고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몸이 고장나기도 하고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죠. 예. 저자도 몸에 이상이 생긴 이후에 산책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적고 있죠. 예. 뭐 누구보다도 막 열정적으로 살고 성과를 내려고 애를 많이 써왔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온몸에 피부 발진이 나서 이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모든 일들을 다 접고 휴식이나 이제 산책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선택이 이 작가님의 인생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었다. 이렇게 책 속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가가 자신의 요양교육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덜어내고 그러니까 막 되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적당히 잘 살아가자. 이런 것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걸 어떤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한두 시간을 쉬엄쉬엄 걸으면서 이제 했던 이런 산책이라는 하나의 습관이 자신한테 이런 스타일을 상징하는 습관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작가님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생겼어요. 이랬어요. 진짜. 저 같은 걷는 것도 경우는 좀 멋지실 것 같아요. 진짜 걷는 거 한번 뵙고 싶어요. 인물 같으니까. 걷는 걸 보지는 못하네. 걸으면서 찍을 걸 그랬다. 아쉽네. 브이로그 이런 걸로 찍었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걷다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 텍스트에도 책에도 나오지만 김행숙 시인의 말처럼 작은 공 하나에서도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잊었던 기억들까지 떠오른다. 그런 면에서 걷기는 정말 생각을 이끌어내는 데는 분명히 유의미한 활동 같아요. 정말 그 자질구레한 5만 가지 생각이 자동 기술처럼 맞아. 지나가는 계속해서 생각이 어떻게 떠올라요. 생각이 많이 나나 싶어요. 음. 우리가 뭐 글 써라 그러면 생각 안 나요 이러는데 맞아요. 걷는 동안에는 진짜 너무 생각이 많이 뭔가 나죠. 자신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기분이 나쁠 때도 우리가 또 걷게 되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생각이 정리가 안 되거나 또 괴로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조금 더 많이 걷고 저는 이제 안양에 사는데 제가 그 백운호수 길을 걸으면 많은 해독작용을 저 몸속에 있는 독소를 그 강물에 호수죠. 호수에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산책하는 이는 자신의 크고 작은 슬픔과 고민에 잠겨서 거리를 배회하곤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알고 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돌파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 오로지 자신의 밀폐된 마음에 집중해서 그 내면적인 진폭의 크기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일이나 나의 파괴적인 에너지에서 멀리 도망칠 수 있는 해방구를 찾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 안에 쌓인 저 어두운 침전물들을 나 대신에 치워줄 수 있는 존재는 끝끝내 어디에도 없다. 어느 성지를 가거나 무슨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해서 마법처럼 치워지는 계기가 있을 리도 없다. 나의 내면을 사로잡은 눅진한 찌꺼기들이 절로 사라질 리도 없을 테고 결국 내가 매일매일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수밖에 없다. 해야 할 것들을 빠짐없이 해내고 어질러진 삶의 조각들을 정돈하면서 그런 정돈의 습관을 내 몸의 근육처럼 만들어가며 또 자신의 습관에 짜증과 건태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내 마음속의 어둠을 그저 잘 달래고 또 달래가면서 산책은 자기 성찰적 활동이다. 이런 표현이 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막 화가 나거나 감정이 막 복받쳐 올랐을 때 일단 밖에 좀 나가서
걷는다든가 이러면서 자기가 했던 말이나 행동 등을 좀 돌이켜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생각이 차츰차츰 이제 기운이 가라는 것 같아요. 먼저 밑에서부터 기운이 차츰차츰 가라앉아 오고 생각도 정리되면서 내가 했던 행동이 어떤 거인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머리가 식기 시작하면서 정신도 차려지고, 이런 면에서 어떤 자기가 해왔던 행동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책에 생각해보면 기승전결이 없고 되게 무덤덤한 활동을 맞아요.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좀 적극적인 역동적인 맞아요. 활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나 뭐나 이런 게 덜어내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천적인 방법이 바로 산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우리 방송 주제가 자기를 돌보는 실전 방법으로서의 걷기잖아요. 산책. 예. 그러면 저희가 1강, 2강은 이론편, 그리고 3강, 4강은 실전편,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저희 이렇게 체계적인 사람들이 아니래가지고 다음 방송은 보셔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세트 유튜브 책을 좀 갖고 왔습니다. 걷기에 관련된 네. 책을 이렇게 많이 책 골라주는 여자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별명을 만들어주는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네. 그럼 이번에도 책 소개를 짧고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쉽게 우선 이제 걷기의 인문학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책은 리베카 솔릿의 책이고, 리베카 솔릿은 국내에도 이제 많은 독자를 갖고 있는 미국의 저널리스트이며 인권, 환경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베카 솔릿의 책 중에 이 페어를 응시하라, 멀고도 가까운,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이런 책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걷기의 인문학은 이제 리베카 솔릿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처음으로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한 책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에 맞게 이 책은 이제 루소, 워스워드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에 걸쳐서 걷기의 역사를 훑어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걷기라는 게 단순히 이제 취향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리베카 솔릿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책을 읽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데, 맞아요. 마지막쯤 가면 왜 이렇게 리베카 솔릿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걷기 역사를 훑어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쾌감을 만끽하시기 위해서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재밌는 부분이 재밌죠? 다 있죠. 예. 맞아요. 이렇게 썼구나. 네. 스포가 있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거 다음 책은 버지니아 울프 책인데 최근에 이게 표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 책은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런던을 걷는 게 좋아입니다. 이 책도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한 잡지사에 연재했던 글이래요. 그래서 런던의 유명 도시에 관한 6편의 짧은 에세이를 담고 있는 글인데요. 무슨 런던에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라서 어렵겠죠? 그렇죠. 런던 가기 네.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책 속에서도 마치 우리나라 어디죠? 서울의 남대문 시장처럼 그 런던의 옥스포드 거리를 어떤 쇼핑의 메카? 이런 그 공간으로 버지니아 울프가 보고서 그에 관해서 자기 어떤 스케치를 써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보면서 이제 옥스포드 거리가 우리나라의 명동이나 지금으로서는 강남이나 이런 곳이겠구나. 이게 그 시절의 유행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유행에 대한 그 버지니아 울프의 생각은 어떤가, 이런 걸 엿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런던에 가신 분들은 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꼭 들려보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글도 있어요. 되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음 책은 이제 소설인가요? 아니면 에세이인가요? 이 책 소설인데요. 이게 로베르트 발저의 책이에요. 로베르트 발저 하면 우리한테 좀 생소한 스위스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작가예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하자면 로베르트 발저는 1878년 이제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1956년 이제 크리스마스 아침에 홀로 이제 눈밭에 죽어 있는 모습이 발견되는데요. 굉장히 좀
주목받는 작가였는데 그 일생은 조금 불운했던 것 같고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한 작가이지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뭐 헤르만 헤세, 프란츠 카프카, 발터 베냐민 뭐 이런 작가들이 사랑한 작가였대요. 오, 야, 유명한 작가들이 좋아하는 작가였다고 하니까 급 관심이 생기는데. 예, 근데 이제 이 발저의 작품에서 이 산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된대요. 그리고 여기 이 산책자 이 작품에 수록되어 있는 산책이라는 작품만 봐도 이제 한 남자가 하숙집을 나와서 뭐 도시의 광장을 지나고 은행에 들리고 또 뭐 상점을 지나고 가정집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양복점을 거치고 이렇게 산책의 코스별로 만나는 풍경이든 만나는 사람이든 그로 발생된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정말 산책의 우연성과 소설 작품의 우연성과 또 이제 인생의 우연성 이런 것들이 참 절묘하게 이어지는구나. 자기 이 책 소개하니까 책이 딱 떨어지면서 이 우연성이 놀래게 하는 그런 절묘함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책은 좀 얇네요. 기린쌤이 소개해 주시죠. 이 책은 만화입니다. 일단 우선 되게 만화. 반응들이 좋은 것 같아요. 만화인데요. 지금 방금 새털이 얘기한 우연이란 말이 여기서 나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 우연한 산보라는 만화책인데요. 고독한 미식가라고도 하는 책으로 아마 널리 알려졌던 작가와 그리고 그 만화가가 두 번째로 만든 작품인데요. 평범한 회사원이 자기 동네 주변을 걸으면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건물 그런데 여기서 우연히 친구도 만나요. 어떤 축제에 갔다가 그리고 그 친구와 연결된 추억까지를 쭉 따라가면서 사람과 걸어가는 사람과 그 앞에 만나는 공간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추억거리를 만들어내는 그 산보가 주는 우연성에 대해서 잘 풀어주고 있는 소설이 그 만화책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림도 되게 아름답습니다. 펜글씨로 그린 그림이어서 만화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에 대한 고유한 감상도 해볼 수 있는 아주 흥미있는 만화책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한 내용을 한 알의 종합 비타민으로 정리해 볼까요? 약사님 잘 조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종합 비타민은 바로 운동화입니다. 산책을 하려면 이제 신을 신발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편안한 운동화가 제일 좋을 텐데 뭐 꼭 운동화 아니더라도 자기한테 편한 신발을 신고 지금 이제 현관문을 여시고 당장 나가셔서 한 30분이라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합 비타민을 이제 얘기했고 각자의 한 줄의 영양제를 또 얘기해 볼까요? 네. 술을 좋아하는 쪽의 영양제는 간장약이고요. 간장약의 한 줄은 걷는 동안만이라도 일 생각하지 말고 멍 때리며 걷자입니다. 저는 걷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걸으면서 내내 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부터는 걷는 동안만이라도 목적 없이 걷기 이런 행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영양제는 오메가3이고요. 저는 계절을 좀 느끼고 그리고 주변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걸어보자 입니다. 걸으면서 새털발처럼 멍 때리는 것도 좋은데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경치나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가는 자연 경치도 함께 보면서 걸어보시면 산책을 하는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영양제는 유산균이고요. 유산균으로서의 한 줄은 바로 짧아도 좋다. 20분이든 30분이든 자주 걷자입니다. 저는 조금 에너지가 없는 편이라 길게 걸으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짧아도 좀 자주 걷는 습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벌써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지금까지 콜록콜록 기침을 달고 사는 약사 둥글레 코가 맹맹해서 불편한 공맹 덕후 기린 실금실금 요실금이 들여온 글쓰기 강사 새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걸음도 다르고 이제 공기도 다르게 느껴지고 근데 기린도 아니 갑자기 왜 얘기하니? 시작이 어렵네요. 저는 다 네. 한번 끝낼게요. 네.